장이 끝나도 투자는 끝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 어예진입니다. 2월 26일 목요일. 오늘 시장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코스피 지수가요 3.67% 220포인트 넘게 오르면서 6,307.27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 호실적 발표에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장중 시작하자마자 6,000선, 6,200선 쭉쭉쭉 올라왔는데요. 어제 엔비디아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크게 웃돌면서 오늘 기술주 중심으로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 7% 넘게 급등 마감하면서 나란히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두 기업의 합산 시가총액이 2,000조 원을 넘어섰네요. 삼성전자 오늘 7.13% 뛰면서 21만 8천 원. 장중 21만 9천 원까지 뛰면서 사상 최고가 경신했고요. SK하이닉스도 109만 9천 원까지 올랐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97% 오르면서 1188에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달러원 환율 3원 60전 내린 1425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습니다. 지난 4월 이후 6차례 연속 동결입니다. 자, 지금 이곳 목동의 기온은 11도입니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 시작합니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 첫 곡 러블리즈의 데스티니 띄워드렸습니다. 김지현님, 매일 4시만 귀 빠지게 기다리는 신랑보다 더 어방목 찐팬된 부천줌마. 오늘도 행복하게 출첵이요. 그 정도예요? 그 정도까지 가면 안 되는데. 감사합니다. 김지현님, 행복하게 또 출첵하셨다니까 제가 더 행복해지네요. 최진숙님, 어소장님 출석 인사합니다. 부산 날씨 하루 종일 꼬물하니 흐려요. 오늘도 좋은 정보 소식들 많이 들려주세요. 서울도요 좀 흐물흐물 꼬물꼬물 거려요. 뭐가 내리려나 싶기도 한데, 네, 그래도 기온은 좀 높죠, 여전히. 이연실님, 코스피 6,300, 삼성전자 22만 원, 하이닉스 110만 원, 이게 말이 되는 숫자인가요? 정말 아름다운 숫자네요. 아름답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이연실님도 아름다운 결과를 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요즘에 이제 증권사들이 점점 그래서 목표 코스피 지수를 올리고 있는데 이러다가 조금 조정이 있으면 낙폭이 조금 크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네.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문 여는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고요. 무료로 SBS 라디오 들을 수 있는 어플 고릴라 유튜브 채널 시교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1035 무료 어플 고릴라로 문자 보내주세요. 소개도 해드리고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오늘 1교시는 키워드로 한 주간의 경제 소식 훑어보는 주간 키워드, 2교시는 창업 스토리부터 성공 노하우까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브랜드 이야기 꼬꼬부와 함께합니다. 저 어예진이 직접 고른 꼭 알아야 할 뉴스 어뉴스 오늘도 배달 왔습니다. 두바이 쫀득 쿠키, 두쫑쿠가 유행이라고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옛말이 됐습니다. 새 유행의 자리를 꿰찬 건 의외로 투박한 제철 채소 봄동입니다. 최근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서 과거 예능 프로그램 속 봄동 비빔밥이 먹방 역주행을 하면서 이른바 봄동 비빔밥 챌린지가 시작된 건데요. 아삭하고 고소한 봄동을요 고춧가루 양념에 비벼서 밥에 올린 뒤 계란 후라이 올리고 참기름 휘 둘러 참깨 스르륵 쓱쓱 비벼 먹는 모습에 전국 마트의 봄동 매대가 비어가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검색량도 급증했습니다. 온라인 검색이 곧 구매로 이어지는 구조가 이제는 너무 자연스럽죠. 문제는 가격인데요. 수요가 갑자기 몰리니 가격이 뛸 수밖에 없습니다. 2월 봄동 1kg 평균 도매 가격이 2,000원. 지난달보다 30% 넘게 올랐고 최근 5년 내 2월 가격으로는 가장 비쌉니다. 가락시장에서도 가격 평균 경매가가 이전보다 80% 가까이 급등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손으로 들어오는 가격으로 쳐보니까 1년 전 1kg에 한 3, 4천 원이면 샀던 봄동이 올해는 6천 원을 넘나드는 것 같더라고요. 비빔밥 한 그릇 해먹으려다가 마트에서 멈칫하는 이유입니다. 봄동이 아니라 금동 같다는 말도 나오죠.
공급 변수까지 겹친 탓인데 봄동 주산지인 전남 지역에서 설연휴 직전 한파와 폭설이 겹치면서 냉해 피해가 발생했고 출하가 지연됐다고 합니다. 물량은 일시적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수요는 SNS 알고리즘이 빠르게 끌어올렸지만 공급은 날씨가 묶어둔 셈이죠. 봄동은 냉이, 달래와 함께 봄을 알리는 대표적인 봄철 채소인데요. 접근이 쉽고 건강식 이미지까지 더해지면서 소비 심리가 더 자극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두쫑쿠 만들기, 봄동 비빔밥처럼 쇼폼 유행이 이제는 단순한 화제성을 넘어서 실제 식재료 수급과 가격을 흔드는 단계까지 왔다는 점은 분명해 보이죠. 이럴 땐 유행 전에 생각 없이 봄동을 사놨다가 그대로 냉장고에 묵혀둔 제가 기특하다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저도 오늘 저녁은 양푼의 봄동 비빔밥 한번 도전해봐야겠습니다. 이상 어뉴스였습니다. 한 주 동안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키워드로 경제를 맛깔나게 말아드리는 주간 키워드. 오늘도 한국경제신문 임현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글로벌 관세 준비했습니다. 글로벌 관세. 야, 미국 그 상호 관세가 연방 대법원에서 이제 위법 판결을 받았죠. 무효화된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럴 줄 알고 내가 준비해뒀지 네. 하면서 새로운 관세를 또 꺼내 들었어요. 글로벌 관세, 이게 부과되기 시작했죠. 네, 맞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상호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을 했던 건 대통령이 마음대로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의회의 권한이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대로 기다렸다는 듯이 글로벌 관세 10%라는 걸 새로 도입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그저께 화요일 오후부터 모든 나라를 상대로 부과가 시작됐습니다.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이 나온 지 하루 뒤에 글로벌 관세 세율을 15%로 높이겠다라고도 했었는데 이건 아직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는 않아서 일단은 10%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지난 밤사이에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가 언론에 나왔는데요. 일부 국가에는 15%로 인상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는 조금 더 다르기도 해서 정책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대법원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에 플랜 B 관세 도입을 시작했는데 몇 달 내에 새 관세를 발표하겠다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그 얘기는 플랜 B의 어떤 시간 제약이 뭔가 있나 봐요? 네, 글로벌 관세가 한시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인데요. 이 무역법 112조를 근거로 하고 있고 최장 150일까지 가능합니다. 연장하려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미국의 민주당은 동의해주지 않겠다는 뜻을 벌써부터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5달이라는 시간을 벌어놓으면서 영구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다른 관세들도 착착 도입을 하겠다는 건데요. 요즘에 뉴스를 보면 복잡한 법 조항들이 많이 나옵니다. 무역법 301조라는 걸 이용해서 불공정 무역 국가를 상대로 관세를 추가하고 또 무역확장법 232조라는 걸 동원해서 기존의 품목 관세를 확대하는 방안도 유력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계속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이 궁금한 건데 그러면은 한국에 부과되던 그 상호 관세가 15%였는데 그거 사라지는 거죠? 네, 상호 관세가 글로벌 관세로 대체가 된 거고요. 아직은 10%인데 트럼프 대통령 발언대로라면 15%가 될 예정인 상태입니다. 15%가 될 예정이면 우리 산업에는 그러니까 주력 산업에는 좀 긍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이거는 업종마다 희비가 갈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스마트폰이나 TV, 가전제품 사업에는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이 주요 생산 기지가 인도와 베트남에 몰려 있는데요. 이 나라의 상호 관세율이 18%, 20%씩 했었습니다. 이게 15%로 내려간 거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의 제품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터리와 태양광 같은 업계에서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쪽은 네. 중국산에 시달리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중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상호 관세
상호 관세도 무효화가 됐지만 중국에 적용됐던 펜타닐 관세도 무효화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의 상호 관세가 10%였고 펜타닐 관세가 10% 이래서 20%였는데 싹 사라지고 글로벌 관세가 중국에 적용되니까 15%가 된 거죠. 오히려 중국산 제품의 관세율이 기존보다 5%포인트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이 스마트폰의 경우는 삼성전자가 조금 득실이 갈릴 것 같습니다. 네. 애플이 아이폰의 절반쯤을 중국에서 만들고 있어서 이 애플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입장에서는 또 가장 중요한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상호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워낙 아니었으니까 큰 변화는 없을 거다 이런 얘기가 있긴 하던데 어때요? 네, 맞습니다. 자동차에는 품목 관세로 15%가 적용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지연된다는 이유를 들어서 이걸 25%로 올리겠다고 압박을 했던 상황이죠. 여기서 네. 일단 멈춰 있고 반도체는 품목 관세가 도입될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야, 근데 이렇게 되면 정말 힘 빠지는 게 네. 정부에서 정말 공들여서 노력해가지고 애써서 상호 관세 인하 위해 가지고 조건으로 이제 3,500억 달러 규모 그러게요. 투자 약속했잖아요. 야, 근데 이 대미 투자는 결국에는 이제 계획대로 추진해야 되는 거죠. 네, 사실 이런 양쪽 간의 이런 협약의 네. 어떤 근거 조건이 좀 흔들린 건데 네. 현재 무역 당국에서는 이미 합의된 절차는 계속 밟아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다른 나라 상황을 좀 보면 일본이나 대만, 우리나라랑 처지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재협상 요구 나오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트럼프를 자극하는 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설프게 합의 조건을 바꾸려다가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치를 수 있다. 이제 이런 판단이고요. 뭐 어찌됐든 관세 문제가 좀 정리가 되나 싶었는데 다시 리셋이 된 그런 느낌입니다. 하지만 금융시장에서는 이제 법원의 판결도 그렇고 네. 트럼프의 대응도 그렇고 예상을 좀 해왔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큰 충격은 주지 않는 분위기이기도 하고요. 사실 트럼프 행정부도 몰랐던 일이 갑자기 생긴 건 아니니까. 네. 자,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6천입니다. 6천. 코스피가 정말 꿈의 지수라고 불렸던 5,000포인트였는데 5,000포인트 가냐 안 가냐였는데 갑자기 지금 눈 떠보니까 6,000이에요. 네. 6,000피 달성하기까지 불과 한 달여밖에 걸리지가 않았죠. 맞습니다. 올해 1월 22일에 장중에 처음으로 5천에 진입했었는데요. 어제 2월 25일에 6천대에 올라섰습니다. 오늘은 6,300을 뚫었으니까 정말 모든 사람이 놀랄 만한 숫자이고요. 네. 이 코스피가 연초 대비 벌써 40% 이상 상승하면서 전 세계 모든 주요 증시 중에서 압도적인 수익률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역대급 불장이 펼쳐지다 보니까 그동안 증시에 큰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도 좀 시장으로 많이 모이고 있는데요. 여방목 청취자들께서도 문자 보면 그런 거 많으시더라고요. 지금이라도 좀 시작해볼까, 네. 투자금을 좀 늘려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시는데 주변에 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런 생각들 많이들 하시죠. 모두가 이제 코스피 지수가 이제 우상향 할 거라고 뭐 예상은 했는데 그 속도하며 그 폭하며 예상을 다 뛰어넘고 있잖아요. 네, 정말 유례 없이 빠른 수준입니다. 코스피 지수의 전체 역사를 한번 보면 1000에서 2000 가는 데에 18년 4개월이 걸렸고요. 2000에서 3000 가는 데는 13년 5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4000으로 올라가는 데에 4년 9개월 소요가 됐지만 5000까지는 석 달 걸렸고요. 6000 되는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의 시가총액도 이제 5천조 원을 넘어섰으니까 참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많이 튀어나오고 있죠. 이러다가 7천 가는 데는 보름 걸리고 8천 가는 데는 또 그렇게 짧게 가는 게 그러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코스피 지수가 4천 돌파했을 때만 해도 이제 개인이 국내 증시에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주로 이제 미국 증시에 집중이 돼서 서학개미 돌아오라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국내 증시에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5천을 달성하고 나서도 좀 단기 조정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들 많이들 보셨는데 오히려 랠리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최근에 이런 원인으로는 포모에 휩싸인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참전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5천을 돌파했던 지난달 22일 이후에 한 달 정도 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ETF를 포함해서 20조 원어치 가까이를 사들였습니다. 이번 6천 피의 주역은 개미들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
현재 5대 은행에서 예금이 한 달 사이에 25조 원 넘게 빠져나갔습니다. 이 중에 적지 않은 부분이 증시로 흘러왔을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신용거래 융자 잔액은 31조 원, 또 투자자 예탁금은 108조 원 이렇게 최대 수준을 계속 경신을 하고 있어서 개인들이 준비한 자금들은 여전히 풍부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국내외 증권가에서도 그래서 7,000P도 허황된 꿈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7,800까지도 본 것 같아요. 네, 예상하는 맞습니다. 거를. 네. 올해 목표치 거듭 상향을 하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코스피와 체감 경기 사이의 괴리가 커지면서 많은 투자자가 또 일말의 불안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국내 증권사들의 이런 전망치 상대는 말씀대로 7,800인데 네. 외국계들은 더 세게 부르고 있어요. 8,000 나와요? 일본의 노무라 증권이 아유. 8,000을 불렀습니다. 어이구. 이 증권사들이 자신 있게 눈높이를 올리는 게 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되고 있다. 이제 이게 되겠는데요. 최근 석 달 사이에 이 증권사들이 실적 전망치를 제시해서 컨센서스라는 게 존재를 하는 이 상장사들을 분석해 보면 올해 영업이익이 527조 원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해 들어서 이거는 47%나 불어난 건데요. 이 문제는 자세히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두 종목을 제거하고 나머지 기업으로만 계산을 하면 컨센서스의 증가폭은 2%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리포트를 보면 지금은 실물 경제보다 이 반도체 두 회사의 실적 상향이 너무 가팔라서 투자자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코스피 지수는 한 4천 정도다라고 분석하기도 했고요. 네. 골드만삭스에서도 이 두 반도체 회사를 빼면 실질적인 코스피 지수는 4,500 정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단기 급등에 따른 이제 차익 실현 압력이 좀 심한 상황인 만큼 외국인들은 또 계속 차익 실현하고 있으니까. 근데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지금은 이제 이 기대치가 계속 높다 보니까 뭐 목표 주가도 계속 올리고 있고 그런 모습이긴 한데 만약에 이익 성장세가 조금 둔화할 기미가 보이면 언제든지 뭐 조정은 시작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이제 코스피는 뜨겁지만 체감 경기는 사실 그만큼 달아오르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또 여기에 미국의 기준금리 그리고 또 11월에 미국의 중간 선거도 있어서 트럼프 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보셔야 되겠고 AI 산업, 뭐 다행히 엔비디아가 실적이 이제 잘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네. 앞으로도 이런 것들은 주기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죠. 좀 고려하셔야 될 것들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코스피 지수가 6천 돌파한 이제 국회에서 어제 3차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했죠.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인데 핵심을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새로 취득하게 되는 자사주는 1년 안에 그리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는 1년 6개월 안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규정한 겁니다. 없애라는 거고요. 예외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자사주를 갖고 있으려는 거 이런 건 가능한데 대신에 주주총회에서 해마다 주주들의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쟁점이 됐던 게 합병 때문에 원치 않게 자사주를 취득하게 되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절차가 복잡해서 재계에서 예외 적용을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고 대신에 이사회 의결만으로 소각이 가능하도록 해서 절차를 조금 간소화해 줬습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실 조금 부담스러운 거기는 한데 다른 주주들 입장에서는 마치 이제 피자 나눠 먹는데 갑자기 사람 몇 명이 사라진 느낌이니까 남은 사람의 몫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주가 상승 기대나 자기 이익이 늘어나는 그런 걸 좀 기대할 수가 있죠. 맞습니다. 과거에는 자사주를 매입을 하더라도 소각을 하지 않다가 필요한 일이 생기면 다시 꺼내 쓰곤 해서 주가 부양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문제 지적이 많았는데요. 국내 증시에서 자사주 소각 금액이 사실 최근 많이 늘기는 했습니다. 5년 전에는 2조 5천억 원 하던 게 작년에는 21조 4천억 원까지 불었고요. 앞으로 이제 더 소각이 기대됩니다. 시장에서는 상장사들이 갖고 있는 자사주가 140조 원 규모인데 올해 안에 정말 많으면 60조 원어치 정도까지 소각이 되면서 주가 상승에 동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키워드 한번 볼까요? 네, 세 번째 키워드는 봄동 다시 준비했습니다. 봄동 오늘 네. 어느스에서도 달았는데 그래도 짧게 한번 보죠. SNS 봄동 비빔밥 지금 엄청 유행이잖아요. 저의 알고리즘은 완전히 봄동으로 도배가 됐어요. 네, 정말 보다 보면은 먹고 싶어지는 이런 채소인데 지금 이번 달 중순 들어서 가격이 급격하게 올랐는데 이게 알고리즘 상승 탄 것과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봄동은 통상 매년 10월부터 3월 사이에 이제 나오는 채소인데 이 대형마트 바이어들의 설명을 들어보면 다음 주부터는 출하량이 정상 궤도에 좀 복귀할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가격도 조금씩은 안정될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하. 하지만 지금 워낙
핫하게 뜨고 있는 채소여서 네. 인기가 이어지면은 좀 더 비싼 상태에 지속될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그렇군요. 사실은 이제 봄동이 그렇게 막 인기 있는 그런 채소는 아니었잖아요. 맛있기는 한데 전 너무 좋아하는데 겉절이 많이 해먹는데 이게 디저트 시장을 달궜던 어떤 두쫑쿠와는 비교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했는데 이게 어떻게 바통을 또 이어봤네요. 저는 뭐 정말 두쫑쿠 바로 다음 주자가 봄동 비빔밥이다. 이게 굉장히 좀 특이한 상황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낯설고 이국적인 이런 맛에 좀 열광을 하던 Z세대가 너무나 구수한 이런 토속적인 맛에 또 열광을 한다. 근데 또 이게 사그라들기도 마련이잖아요. 사실은 그 두쫑쿠 유행했을 때 피스타치오 가격이 단기간에 확 올랐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봄동은 언제까지 갈까 이것도 좀 궁금해지는데 이게 3월 초순이나 중순쯤 되면은 수확이 마무리되는 채소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드시려면 조금 서두르셔야 되기는 합니다. 지금 뭐 다른 채소들 가격은 그렇게 강세는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봄동이 이런 수요 요인 때문에 유독 강세입니다. 3월 초에서 중순에 수확이 마무리가 되면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한 보름 안에 빨리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요즘에 대형마트 가시면은 좀 보시기 힘들 수도 있다고 하던데 서두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봄동이 사실 배추랑 너무 비슷한데 입이 두툼한데 되게 여리고 부드럽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씹을수록 되게 고소해지는 거 아세요? 저도 그 겉절이로는 되게 많이 먹어요. 그런데 그 고소한 특유의 맛이 있죠. 근데 참 요즘에 이런 게 유행할 줄은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사실 못 참고 점심에 먹고 왔거든요. 오늘 드셨어요? 네, 고춧가루에다가 마늘, 그다음에 액젓 조금 넣고, 뭐 알룰로스 이런 거 조금 넣고 참기름 이렇게 해서 먹었는데 최근에 이런 SNS 트렌드 분석 자료를 제가 한번 보니까요. 이게 언급량이 갑자기 한 달 사이에 1600%가 폭증했다고 해요. 이게 이 맛에 눈을 뜨신 분들이 이제 이만큼 많아졌다는 게 참 앞으로도 좀 이어지면 좋을 텐데 말이죠. 그러게요. 이렇게 제철 채소가 그때그때 유행을 하면 농민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그럼요. 여러모로 좋을 것 같긴 해요. 다음에 봄철에 다가오는 채소들도 좀 이런 유행을 좀 탔으면 좋겠는데 다음엔 냉이국 한번 가볼까요? 좋죠. 냉이국 지금 달래장으로. 기대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임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2교시로 돌아올게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정아님께서 어뉴스에 이어서 임현우 기자님까지 급 봄동 무침이 땡기네요. 오늘 삼겹살 구워서 봄동 무침에 같이 곁들여 먹을까 봐요. 군침 돌아. 저는 점심에 먹고 왔는데도 또 군침이 도네요. 이연실님. 두쫑쿠 먹은 느글한 속을 상큼 매콤한 봄동으로 달래주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어요. 그러게요. 봄동에 아미노산인가요? 영양소가 굉장히 풍부해서 또 좋다고 하더라고요. 성현미님. 봄동은 근데 왜 이름이 봄동인지 모르겠어요. 이름에 유래가 있나요? 하셨는데 찾아보니까 그 땅에 납작하게 퍼진 그 모습이 봄동이라고 불리다가 봄동이 됐다는 얘기 있고요. 봄과 겨울에 먹는 푸성기라는 또 뜻이 있다고 하네요. 자, 오늘의 퀴즈 풀고요. 2교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선의 임금 단종을 다룬 영화 왕이 사는 남자가 관객 600만 명을 돌파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덕분에 영화 속 배경인 이 지역이 새로운 관광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단종의 거처였던 청룡포를 찾는 발길이 작년 대비 5배 이상 늘었다고 하는데요. 퀴즈입니다. 영화 왕이 사는 남자의 흥행 덕분에 관광 명소로 떠오른 지역. 맑은 동강이 흐르는 강원도의 이곳은 어디일까요? 보기 있습니다. 1번 군산, 2번 영월, 3번 거제.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나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화 제목 왕과 사는 남자입니다. 왕과 사는 남자. 네. 편의점 상품 보내드릴게요. 브랜드에 관한 모든 이야기 전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브랜드 꼬꼬부 매일경제 추동문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통했어. 통했습니다. 통했네. 네, 이럴 줄 알았어. 네, 정확하게 통했는데요. 네. 오늘 컨셉 청입니다. 네. 제가 청자켓과 청바지를 입어왔고요. 청나라 특집이라 변발까지 할까 했었는데 그건 좀 너무 과한 것 같아가지고 옷만 갖춰 이게 입고 무슨 왔습니다. 기승전결이에요. 아, 오늘 브랜드 여러분 상상 가세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고릴라로 보시는 분들은 대충 느낌 오실 텐데 라디오로만 듣는 분들은요. 추동훈 기자가 청청 패션하고 왔고요. 저도 청청입니다. 네, 청을 이제 데님 룩으로 우리 커플 룩을 딱 입고 왔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통했어요. 자, 오늘의 브랜드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힌트 다 드렸습니다. 청색입니다. 이 청바지라고 불리는 옷이 있죠. 이 옷은요, 사실 뭐 캐주얼하게 너무 잘 어울리고요. 정장에도 잘 믹스앤매치가 되는 옷이죠. 이 청바지라는 브랜드를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명하게 그리고 일상 속으로 들어오게 한 브랜드, 청바지의 대명사. 많은 청바지 회사들이 있지만 하나를 꼽아라면 이 회사일 겁니다. 바로 리바이스라는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네. 그리고 리바이스가 사람 이름입니다.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 좀 계실 텐데요. 이 골드러시 시대의 기회를 읽어낸 한 이민자, 바로 리바이 스트라우스의 이야기 오늘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리바이 스트라우스. 이 사람부터 한번 파헤쳐 볼까요? 어떤 인물이었어요? 네, 그는 독일에서 태어난 유대인 이민자인데요. 1826년 독일 바이에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독일계 이름 레브 슈트라우스가 본명이에요. 근데 네. 그가 미국으로 건너오면서 영어식으로 읽은 발음이 바로 리바이 스트라우스가 된 거고요. 그게 리바이스로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20년대 이때만 해도요. 유럽 속에서 유대인 차별이 조금씩 심해질 때였습니다. 이 독일이 유명한 유대인 학살을 했었죠. 그런 것처럼 그도 어린 시절에 약간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 계속 있다가는 좀 위험해지겠는데,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민자 가정의 자식이었다라고 보면 될 듯하네요. 그렇군요. 자, 이민자 가정에서 미국으로 온 리바이 스트라우스 어떤 사업부터 시작했어요? 먼저 그들의 형이 2명 있었는데요. 네. 형들이 먼저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뉴욕에서 맨하튼에서 잡화점을 했었는데 뭐 팔 수 있는 건 다 팔았다고 합니다. 뭐 기술이 있겠어요? 뭐 공부한 게 있겠습니까? 천이나 담요, 재봉 도구, 뭐 돈이 되는 거라곤 모두 다 팔고 있었던 현장형 상인이었고요. 그가 18살 때 이제 리바이가 미국에 왔었고요. 형의 가게에서 일하면서 형들이 야 이것 좀 저 가게 갖다 줘라. 예 형님 하면서 오르내리면서 이렇게 사업, 장사를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형들의 회사 이름도 J. Strauss Brothers and Co.라는 회사였다고 합니다. 형제들도 회사 이름을 땄었죠. 뭐든 팔고 있다가 그의 여동생 또 미국으로 건너옵니다. 그래서 여동생과 함께 세인트루이스로 가서 여기서도 이것저것 팔아보고 처음에는 이것저것을 파는 잡화상 가게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인생을 뭔가 바꾼 계기가 있었나요? 네, 이제 장사에 대한 경험이 좀 쌓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1853년도에 야 나도 내 잡화상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리바이 스트라우스 앤 코라는 자기 이름을 딴 회사 일단 만들어요. 이 가게는 청바지 가게가 아닙니다. 잡화점 가게였어요. 그랬던 시기 1853년도 이쯤인데요. 여기에 미국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캘리포니아를 대표하는 말 골드러시가 이때 시작된 겁니다. 예. 골드러시가 1848년에 미국인 한 목수가 캘리포니아에서 뭐 좀 땅을 파다가 이게 뭐야? 반짝이는 거 이거 뭐야? 했는데 이 금아니요. 이렇게 되면서 금이 캘리포니아에 있다. 라는 소문이 동네방네 다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서부 대이동을 했었는데요. 네. 미국의 미식축구 프로풋볼 NFL 팀 이름 중에 샌프란시스코 포티나이너스라는 팀이 있어요. 포티나이너스 49잖아요. 골든러시가 본격화된 게 1849년입니다. 거기에서 팀 이름을 딸 정도로 역사적으로 이 골드러시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1854년도에 그는 샌프란시스코로 향합니다. 리바이도 이 골든러시에 합류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새로운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골드러시 그 광부들을 위해서 뭐 그때부터 청바지를 팔기 시작한 거예요? 자, 고민을 했겠죠. 네. 이 금을 캐는 게 더 낫지 않나? 이 생각도 살짝 해봤을 거고요. 그래도 내가 배운 게 도둑질인데 뭘 팔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당시 서부 개척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몰려왔는데 일단 온 거예요. 네. 집이 없겠죠. 네. 쪽잠을 자면서 또 해 뜨면은 또 캐고 이걸 반복하다 보니까 몸을 씌울 공간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행했던 게 이 천막.
텐트 같은 거였다라고 해요. 텐트를 임시로 지어가지고 이곳에서 밤에 잠을 자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또 금을 캐야 되는 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 천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텐트용 천이 필요했겠죠. 그리고 리바이는 기존에도 이런 천류를 많이 팔았었어요. 그래서 동부에서 형님들한테 천을 떼와서 네. 이 서부 이 캘리포니아에서 팔기 시작했었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튼튼한 천막 천 소재가 이 캔버스 소재였어요. 이게 굉장히 튼튼한 거였고 이것이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하면서 리바이의 사업도 굉장히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청바지라는 거는 어떻게 탄생을 해요? 그러면 청바지 빨리 듣고 싶은데. 재미있죠. 이게 네. 재미있는 상황이 이제 나옵니다. 이제 네. 나옵니다. 자, 장사가 번성하면서 주문량이 늘어났습니다. 네. 이 캔버스 천 좀 더 줘. 우리 텐트 더 지어야 돼. 이런 네. 얘기가 나왔었는데 한 손님이 어느 날 초록색 천 좀 달라. 내가 많이 사갈게라고 주문을 넣은 거예요. 네. 근데 워낙 장사하지 않으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한 직원이 예 알겠습니다. 파란색 천이요? 라고 적은 겁니다. 네, 대량 주문을 했던 게 초록색 천이었는데 이 파란색 천이 왔더니 손님 당연히 안 사가죠. 네. 나 초록색 천 살려 했는데 그러면서 재고가 이만큼 쌓인 거예요. 이 재고들은 주인을 기다리고 있지만 아무도 사가지 않는 캔버스 천으로 쌓여 있기만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 그래도 캔버스라는 거는 그래도 좀 탄탄한 소재라고 했으니까 어딘가에 쓸 때는 있었을 것 같은데. 쓰긴 써야 되는데 텐트로도 못 팔고 근데 할 줄 아는 게 천 만들어서 천 텐트 만들고 이런 거였는데 어쩌지라고 이렇게 슬퍼하고 있었는데요. 리바이가 어느 날 이 하루 바쁜 일정을 마치고요. 근처 호프에서 맥주를 마십니다. 네. 괴롭다 이거 천 어쩌지 이러고 있었는데 우연히 옆에 앉은 손님들 남자 손님들이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이 광부였나 봅니다. 네. 이 손님들이 야 이거 채구라는데 작업법이 맨날 너무 빨리 달아버려. 뭐 이틀에 한 번씩 갈아야 되네. 이런 이야기를 하소연하던 걸 들은 겁니다. 일반적이었으면 그냥 또 한 귀로 듣고 힘든가 보다 넘어갔을 텐데 리바이는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은 작업복이 튼튼하면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있어봐봐. 집에 가게에 파란색 캔버스 천이 많지 않나? 바로 블루진이라고 하는 청바지의 탄생이 여기에서 시작된 겁니다. 천막용 소재였다 보니까 캔버스로 만들어진 작업복은요. 네. 어떤 작업복보다 튼튼했다라고 하고 내구성이 뛰어났다라고 하고요. 이후에는 리바이가 캔버스보다 부드러우면서도 더 질긴 소재를 씁니다. 그게 바로 데님입니다. 그게 데님. 네, 캔버스에 시작했다 데님이라는 소재를 했는데 소재가 달라졌군요. 데님이 뜻이 뭐냐면요. 메이드 바이 님이라는 뜻이에요. 님이라는 프랑스 지역에서 나는 천 소재가 데님이라는 건데 네. 그걸 가지고 오면서 청바지의 본격적인 대중화 리바이스가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청바지가 글쎄요 리바이스 말고 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리바이스를 뭔가 결정적으로 청바지 브랜드로 차별화할 수 있었던 특별한 기술은 없었어요? 사실 청 색깔로 만들어진 바지 그게 청바지잖아요. 네. 그 청바지는 이전에도 있었다라는 기록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바이스의 청바지가 이 대중적으로 확산된 청바지가 될 수 있었던 핵심적인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요. 요즘에는 웬만한 청바지에 다 있는데 이 리벳이라는 것입니다. 리벳 그 왜 똑딱이 단추 그쵸. 튀어나온 부분 딱딱하게 같이 여기 생긴 붙어 거. 있어서 뭔가 손 넣다가 다칠 것 같기도 한데 네. 하여튼 있는 거 딱딱한 거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혁신적인 소재였는데 네. 청바지의 그 당시 문제는요. 아무리 질기긴 했어도요. 어쨌든 간에 찢어는 진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험 있을 겁니다. 청바지 좋아하는 거 입다 보면 계속 주머니에 손 넣었다 빼다 보면은 끝쪽이 약간 찢어지려 하는 경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 문제가 그 당시엔 너무나 흔했었고요. 청바지가 질긴 게 특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리바이의 가게 단골 중에 제이콥 데이비스라는 재봉사가 있었습니다. 네. 이 사람은 손님이었는데 발명가이기도 했었어요. 그가 이 재봉사다 보니까 이러한 청바지도 수선해보고 옷 수선을 많이 했는데 이 바지 주머니가 너무 쉽게 찢어지니까 이거를 해결할 방법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 금속 동그라는 것을 한번 주머니 끝에 붙이면 그 끝이 그래도 덜 닳지 않겠나 이런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 아이디어를 냈는데 이 제이콥 데이비스가 가난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특허를 낼 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단골 가게인 리바이의 가게에 가서 리바이 내가 이런 걸 발명했는데 나랑 같이 특허를 내고 옷에다가 하는 거 어때?
제안을 했고요. 리바이도 안 그래도 찢어지는 문제가 있었는데 좋은 아이디어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같이 특허를 내면서 공동 특허를 받게 됩니다. 그게 지금의 리바이스의 청바지의 기원이자 리바이스를 대표하는 특징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날로부터 산업적으로 상업적으로 청바지라는 것이 본격화되는 이 큰 발명이 됐습니다. 초반에는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광부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준 옷이다 보니까 작업복이다 이런 이미지가 좀 강했을 것 같은데, 초기에 리바이스의 이미지 하면 뭘 떠올렸어요, 사람들은? 자, 이 청바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처음에는 말 그대로 작업복이잖아요. 네. 작업복들 잘 생각해 보시면 바지로 안 끝납니다. 이렇게 위로 올라와서 멜빵 같은 걸로 해서 이렇게 입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오버롤이라고 하는데 네. 처음에는 리바이스도 이렇게 오버롤 같은 걸로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 몸을 편하게 다루자라고 해서 바지로 넘어간 것인데, 이처럼 서부 캘리포니아의 광부들이 입는 험한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옷을 청바지를 입고 있으면 저 사람은 뭐 작업하는 사람인가 보다, 일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이게 패션이 될 수는 없었거든요. 네. 특히 이러한 비판했던 사람들이 바로 동부 사람들입니다. 미국 동부 하면 뭐 대표적으로 아이비리그 룩이라는 프레피룩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깔끔하고 멋들어지는 옷을 입는 입장에서는 서부의 저 청바지나 청색 옷들은 굉장히 험한 옷이었던 거예요. 아이, 뭐 저런 작업복을 입는 사람들이 서부 사람들이지, 이렇게 했었던 것인데요. 이게 대중화되는 결정적 계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바로 이 대중문화를 통해서, 영화 같은 걸 통해서 됐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세계 1, 2차 대전이 있으면서 특히 2차 대전 때 네. 미국이 본격적으로 참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전 세계로 이렇게 군인들이 나아갔는데, 그곳에서 평소에 쉴 때요 청바지를 입고 다녔다라고 해요. 어쨌든 간에 작업도 할 때도 많고요, 군인들. 그리고 편하게 입어야 되니까 청바지를 입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야, 미군들아 너희들 그거 입은 거 뭐여? 하니까 이게 청바지입니다라고 하면서 야, 청바지란 게 있구나 라는 대중화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럼 뭔가 어떻게 보면 점점 그런 상황에서 좀 되게 핫한 패션 아이템인데? 그렇죠. 뭐 그런 생각도 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특별한 뭐 이벤트나 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전 세계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이 하니까 잘 싸우는 미군들이 청바지 입네 하니까 저게 좀 패션 같아 보였고요. 멋있어 보였고. 동부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 작업복 같은데 누가 입어라고 했는데, 사람 심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 별로야 했는데 또 뭔가 또 안 해본 거니까 해보고 싶은 마음, 그런 네. 게 좀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1950년대 이 사람들 이름 다시 아실 거예요. 네. 제임스 딘, 오. 말론 브란도, 세계적인 배우이자 청춘의 상징 같은 배우들이죠. 네. 이 할리우드 배우, 서부에 있던 사람들이 이 청바지를 입으면서요, 영화 속에서는 이 반항, 자유, 청춘의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가는데 이 청바지를 이용한 것입니다. 뭐 일부러 의도를 엄청 했다라기보다도 네. 이 저항을 하고 반항을 하려 하는데 서부의 딱 대표적인 아이템이 바로 청바지였다 보니까 그걸 멋들어지게 입고 나오다 보니까 동부 사람들도 영화 속에 저 제임스 딘이 입은 바지, 이렇게 이미지가 생겼고요. 반항과 자유, 청춘이라는 새로운 이미지가 덧붙여진 청바지는 그때부터 이 대중문화적인 상품으로 확대가 됐었고요. 리바이도 이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쿨함의 상징이 된 청바지를 더욱더 가공하고 확산시키는 전략을 세워가면서 이 청바지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유행시킨 것, 바로 리바이스의 전략이었습니다. 그 리바이스 청바지 중에 보면은 그 모델명 중에 리바이스 501이라고 있잖아요. 그 번호 뒤에 붙는 거, 그거 무슨 뜻이에요? 자, 501이 대표적인 이 리바이스의 모델입니다. 뭐 네. 뉴발란스 같은 경우도 숫자를 가지고 모델명을 정하지 않습니까? 숫자를 가지고 하는 브랜드들이 많긴 한데요. 리바이스의 501 대표 모델이고요. 사실 이거 별 의미가 없었어요. 별 의미가 없다고요? 생산 번호였습니다. 생산 번호였어요? 네, 이 공장에서 어쨌든 간에 물품을 쌓아놓고요. 이게 몇 번째 상품, 몇 번째 상품, 몇 번째 상품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거기에 있던 게 로트 넘버 501이라고 해서 501번 생산 상품이었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냥 그게 다였는데 이게 또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네. 지퍼가 아니라 단추 여밈으로 만들어진 상황이었고요. 네. 가장 무난하다라고 할 수 있는 스트레이트 핏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일반적인 핏이었고 누구나 입을 수 있는 아주 무난한 디자인이었다. 디자인이었군요. 클래식한 디자인이었고요. 거기에 리벳이 보강됐고 처음에 많이 팔렸다라고 해요. 이게 그리고 쌌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싼 가격에 팔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손에 집었던 모델이고, 이 모델 이름이 뭐야 했더니 이거 생산 501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501이 유명해졌고 지금은 리바이스를 대표하는 이름이 됐습니다.
야, 그 이후에 진짜 여러 디자이너들이 자기 이름 걸고 청바지 내놓고 그렇죠. 야, 그러면서 청바지가 점점 유행하기 시작하고 지금도 뭐 우리도 오늘 다 데님 룩으로 그럼요. 입고 집에 왔잖아요. 하나씩 다 있으시잖아요. 하나가 뭐예요? 그쵸. 네. 아유, 이후에 리바이 스트라우스 이분은 어떤 삶을 살게 돼요? 자, 그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창업자 중에 일이 너무 바빠서 그랬을까 이렇게 독신으로 평생 살다 가신 분들이 제법 있는데요. 독신으로 살았지만 막대한 재산을 지역사회와 교육복지에 기부를 했습니다. 기업가면서도 동시에 공동체의 책임을 다한 인물이기도 했고요. 1902년입니다. 이제 20세기에 접어들어서 리바이 스트라우스는 평생 독신으로 살다 73세의 나이로 샌프란시스코 자택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가 남긴 유산만 해도요 3천만 달러, 현재 가치로 하면 1억 5천만 달러 넘게 남겼다라고 하고요. 네. 그 이후에도 회사는 계속해서 물려갔고 지금은 전문 경영인 체제를 이용해서 170년이 넘는 이 청바지의 역사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야, 오늘 리바이스에 대한 기업 스토리 쭉 브랜드 스토리 쭉 들어봤는데요. 리바이스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법한 그런 교훈 뭐가 있을까요? 자, 뭐 요약을 해보면 전환력이 뛰어났습니다. 실수와 우연을 기회로 바꾼 것. 그게 바로 리바이의 전략이었었고요. 그리고 카테고리화를 잘했죠. 리베아시라는 것을 추가해서 청바지라는 상품의 특징을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발전시켰죠. 결국에 대중의 유행으로 이어가는 거는 문화적으로 어떻게 잘 만드느냐. 그게 핵심이 되는 것 같고요. 그와 관련해서 위대한 브랜드는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설계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가 처음부터 청바지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니지 않았습니까? 네. 처음엔 자파상에서 시작했지만 우연히 여러 겹치고 이것을 잘 활용하려는 유연함이 있으면서 지금의 대중문화의 중심, 패션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청바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요약하면 될 것 같아요. 기회를 만드는 사람은 금을 캐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금을 캐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만드는 사람. 그가 위대한 발명가가 되었고요. 그게 바로 리바이 스트라우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광부의 작업복에서 전 세계 패션 아이콘이 되는 그런 리바이스의 기업 스토리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매일경제신문 추동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퀴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퀴즈에서는요. 누적 관객 수 600만 명 이상을 돌파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배경으로 조선의 제6대 임금 단종이 유배되어 생애 마지막 시간을 보낸 곳 맑은 동강이 휘감아 흐르는 강원도의 이곳은 어딘지 여쭤봤는데요. 정답은요. 2번 영월입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오늘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3분 모혜련님 2번 영월입니다. 아주 좋아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왕과 사는 남자 명절에 딸이랑 남편이랑 오랜만에 같이 봤는데 정말 슬퍼서 엉엉 울었어요. 라고 보내주신 박선주님. 그리고 영월은 저의 고향. 영월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게 왜 제가 더 뿌듯하죠? 라고 보내주신 강성구님까지 이렇게 3분께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오늘은요. 에즈원의 천만에요와 함께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내일도 세상 돌아가는 소식 투자의 기본기 알고 싶다면 오후 4시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로 놀러오세요.